박판규 변호사 돌아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나오시고 바빠진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출마하나 보다 이러셨는데 오늘 증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제가 지난번에 답을 못 들어서 참 아쉬웠는데 보장합니다. 저분은 출마 안 합니다. 저 출마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박판규 변호사 정도의 명예욕으로는 동장도 나갈까 말까입니다. 네. 저는 어떤 모임의 회장, 총무 이런 것도 안 합니다. 네, 가운데에는 웬만하면 안 서는 분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이 사법 PK 시간을 사법의 정석,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듯이 증명을 하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공유 문서의 클라우드에 들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들이 거만한 이유 이렇게 이번 주엔 이걸 증명하시는구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토픽인 게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브리핑에서 양부담 의원 얘기했는데 심지어 본인이 검사장까지 올라갔던 평생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한 특수 검사들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말해서 직접 만나서 그 말투와 확신을 접하기 전까지 뉴스로 아무리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들어도 실감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검사들이 그러면 뭐 원래부터 거만했나?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 영화 소울에 원래부터 거만한 애들이 커서 검사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연수원에서 성적 순서대로 판사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자기 희망대로 갔는데 보통 성적순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거의 성적순이라고 봐야죠. 네, 근데 최근은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거만한 사람들을 검사로 모아놨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기준은 없으니까. 그러면 검사가 됐더니 거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명쾌합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왜 거만한가? 이제 우리가 그 거만의 끝판을 보려면 우리는 군사 정권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때는 누가 거만했겠어요? 군사 정권에서는 당연히 군인들이 거만했죠. 거만한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이 내 거 같고 나를 건드리는 놈이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거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거만한 검사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게 노무현 정부 때 검사의 대화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으로 검사가 저렇게까지 거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거죠. 학벌 운운하는 저 젊은 나이에 머리 벗겨진 그 검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저 골룸은 누구야? 그는 나중에 법제처장이 됩니다. 그쵸?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군사 정권에서의 군인들과 그 검사회 대화에 나왔던 그 검사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그죠. 보통 완전한 1인자는 뭐 거만한지 만지 알 바 아닙니다. 다만 그 1인자가 내 등 뒤에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거만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는. 네. 그게 군사 정권 때는 군부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이었습니까? 장세동 씨가 이제 모든 게 바뀐 세상인데 전두환의 완전 오른팔이잖아요. 정말 기자한테 거만하게 거의 반말로 했다고 해요. 이건 앞으로도 사과할 필요 없고 사과할 필요 있는 일이 아니다. 군사 쿠데타는 지금도 그런다는 거예요. 평생 거만해요. 그때 군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 평생 그래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 검사들은 이 국회에 나와서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를 보잖아요. 보면 국회에 나와서 하는 태도로 보면 이 사람들은 과연 이 국회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이해가 있는 건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네. 왜냐? 이 사람들한테는 정치인들은 다 잠재적 범죄자들이에요. 일단 국회에 가면 되게 크고 입장하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사람들도 하도 많이 뛰어다니고 그래 쫄게 돼 있어요. 국회 안 가다 국회 가면. 그쵸. 아무런 긴장이 없고 그쵸.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국조특위를 보면서 가장 이상했던 건 저 확고한 조작 수사와 기소 조작 범죄자들이 왜 나왔지? 뭐 무서운 게 없어 나왔지? 그리고서 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대들지? 없죠. 예. 범죄자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기의 그 태도에 관련해서 형성된 어떤 경험
개인적 경험. 중요한 건 그다음에, 경험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작 기소라고 되어 있는 그 사건들, 사건들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되면서 그런 이제 거만한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수사는 옳다는 믿음도 있고. 옳다는 믿음이 있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얘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증거가 없다면 증거가 없는 이유는 얘가 숨겼기 때문이야. 이게 검사들이 공안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군부 정권에 이제 공안 다루는 형사들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을 다룬 영화를 보면 그 태도가 잘 설명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빨갱이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예. 그가 빨갱이가 될 때까지 증언을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은 이 사람이 빨갱이다라고 한 번 생각하면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번에 국조특위로 옮겨와 보면 예. 여당의 위원장 포함해서 범여권이라고 불리는 야당 의원들까지 모두 이 사람들 입장에선 범죄자로 보인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위원장에 해당하는 서영교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통신감청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수사에 얽혀서, 대장동 수사에 얽혀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검사들의 머릿속을 이제 들여다보자고요. 이 그 국정조사에 나왔던 그 검사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자 김만배나 남욱 이런 사람들한테 유동규, 이화영 이런 사람한테 진술을 회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쪽 측면에서 보면 회유이지만 네. 검사들의 머릿속에서는 네. 계속 거짓말하다가 드디어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네.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보기에는 이재명에 관여한 게 명백한데 명백해요. 명백한데 이제까지 그 말을 안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했더니 드디어 이화영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상 스토커인 친구들이 옛날에 덜어 있었거든요. 걔네들은 저쪽에서 나도 너 좋아해가 나올 때까지 헛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500만 가지 헛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 검사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온 검사들 그리고 감사원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봤던 윤석열의 애티튜드까지 많은 게 설명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자가 반드시 틀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반드시 옳다라는 근거 때문에 가능해요. 그 그렇죠. 태도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이 검사들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엘리트라 생각해요. 일단 검사가 되기까지는 예. 엘리트 코스만 겪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중고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제일 우러러보는 선생님들이 박수 쳐주는 아이였을 것이고 대학 나올 때까지도 그랬을 거고 사실 패스한 뒤에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력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들이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저도 학교를 뭐 어쨌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 판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자기들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상당히 정치 혐오적인 태도를 많이 취해요. 그렇죠. 예,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그거 지금 맞아요. 예. 우리 이회창 감사원장이 떠오르네요. 요즘은 고대 나온 사람도 기자를 하냐. 예. 그래서 그 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기본적으로 상당히 낮게 봐요. 정치인들은 검사들에 비하면 탕류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의 위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막 호통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을 수 없어요.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도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명박, 박근혜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해 이런 엘리트들이 엘리트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쳐요. 네. 제가 보기엔 엘리트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다. 뭐요? 뭐 행정부 공무원도 하고 뭐 다른 교수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유독
검사가 더 거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똑같이 법대 나오고 똑같이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도. 네, 뭐냐? 검찰이라는 조직은 단 한 번도 견제받지 않았어요. 혼나본 경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게 우리나라에는 그죠 봐요.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에요. 네. 그러면 법무부는 행정각부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럼 모든 행정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대검은 2018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한 번도요. 이게 이제 그거야말로 위헌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안 했어요. 야,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기사를 보고 계신데 네.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 기관 감사를 하는데 네. 이건 위헌적이죠. 네. 늘 해야 되는 걸. 예. 대검을 직접 감사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2018년이. 야. 그 전까지는 검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업추비든 뭐든 지 마음대로 써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별천지죠. 네. 업추비라는 게 무슨 저 옛날식 뭐 저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서 삽으로 돈을 푸듯이 그냥 현금을 살포하잖아요. 검사들한테. 그리고 심지어 더 웃기냐면 감사원 감사를 그때 저도 그 결과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 그 검찰청에 있는 부 있잖아요. 형사부. 네. 형사부 있고 뭐 형사 1부, 2부 막 있고 막 있잖아요. 그 부 중에 한 40%, 30%인가 40%인가가 조직 직제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럴 수 없을 텐데요. 왜냐면 왜 내가 자신이 없어져? 아니, 원래 없어요. 없느냐? 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행안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요. 네. 직제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각 부처들은 자기 밑에다가 막 무슨 과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행안부가 정원과 조직을 맞아요. 관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검은 거기 관리받지 않아요. 아무리 부처가 방대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뭐 저 공무원 부처가 방대하다고 언론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행안부를 거친 거고 그쵸. 뭐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사혁신처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 허락받아서 하는 건데 검찰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청은 이렇게 안 받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조직 그것도 안 받고 감사원권 안 받고 그러니까 이 행정부처 내에서는 검찰의 조직을 견제하는 조직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전에 제주지검이었습니까? 뭐 판사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그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는 게 습관이던 분이 계셨는데 김수찬 검사장. 제가 그게 하도 생경해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저 사람이. 그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검사는 기본적으로 경범죄를 안 걸립니다. 어느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그걸 훈계질을 합니까? 누가 폭행을 해도 못 뜯어 말립니다. 저는 그 얘기는 다 들은 얘기입니다. 경찰한테 안 붙잡혀요.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감사원은 견제를 안 받아요. 견제 안 받고 행안부 견제도 안 받아요. 언론도 웬만하면 검찰은 안 때립니다. 진보도 보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이 아무도 견제를 안 받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거만함이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각부들은 부서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늘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해요. 네. 10원 한 장짜리 영수증을 다 요구합니다. 네. 국가랑 일하려고 근데 그러면. 검찰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받으니까. 아, 이복형 금감원장의 습관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지금 한 번씩 밥을 먹을 때마다 전두환의 전재산을 쓰고 계시다는 지금 특종이 나왔잖아요. 어제부터. 그거는 아마도 이제 아마 밑에서 알아서 끊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다는 거. 네. 검찰에서도 네. 어느 정도 직급으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죠. 검찰은 아예 감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면 맨날 자기 돈 아닌 돈으로 비싼 데서 밥 먹고 다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때 뭐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검찰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업추비나 판공비만 해도 뭐 수십억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런 검찰들이 그렇게 있는 검찰 개혁이 이제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검찰 개혁이 딱 일어나면 일반적인 그 조직은 행정 조직은 개혁이라는 그 국민 요구가 있으면 네. 일단 쫄아요. 네. 쫄고 뭔가 조심하려고 해요.
그런데 검찰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했던 검찰 개혁들이 2번에 반복되고 그때마다 검사들이 계속 이겼어요. 아, 그 역사를 돌아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다시 나는 일어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검찰이 이겼죠. 네, 이겼죠. 심지어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얻어냈죠. 대호 프로젝트도 성공시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검찰 개혁이 공수처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은 다시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때가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멀지 않아요. 가장 크고 잘 드러났던 싸움은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예요. 그렇죠. 그때가 최고조에 그때 막 수백만의 시민이 쏟아져 나오고 검찰개혁 완수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그날 보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이 조국 정경심 의혹에 대해서 몰아주기 보도를 했고 그렇죠. 결국은 승리했다고 봐야죠. 윤석열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했던 것들을 보면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때 이제 신호탄이었죠. 그때가 처음이 시작됐고 네. 그때부터 부딪혔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었잖아요. 아, 그죠. 검찰은 그때, 그러니까 재래 언론이 도와준 건 중요하지도 않아. 네. 검찰은 그때 검찰의 칼을 써 싸움을 했어요. 조국 일가를 털었고,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자 추미애 아들을 털었습니다. 털었죠. 근데 그 턴 시점이 되게 묘한데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이 되고 나서 수사권 조정이 돼요. 네. 근데 수사권 조정이 될 때 어느 정도 추미애 장관이 그 부분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수사권 조정이 정리가 되니까 갑자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아, 그 리듬을 잘 짚어야 네.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거의 한 달 이상을 아마 추미애 장관 아들로 기사가 도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요즘 나오는 가수 얘기처럼 공익 근무를 하는데 허구한 날 뭐 영질 이탈했다라든가 군인인데 막 아예 안 돌아왔다. 그것도 아니고 몇 시에 들어왔네. 네. 보고를 했네 안 했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일부분의 문제만 빼면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거 짚을 게 없으니까 그걸 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나는 게 갑자기 병장회의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맞아. 그게 중요해요. 언론이 사람들 눈을 가린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시콜콜한 것까지 들어갔냐. 이거 하나 짚을 때까지 다른 모든 걸 다 털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건이 2020년 이제 9월에 동부지검에서 무혐의가 돼요. 당연히 무혐의죠. 이건 뭐 이런 걸 갖고 무슨 수사를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2023년 윤석열 임기 중에 다시 재수사가 들어가죠. 그죠. 당선되고 재수사합니다. 다시 수사합니다. 물론 재수하고 나서도 결국은 못 하고 있는데 정말 짜치는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네. 말도 안 되고 그냥 휴가 복귀 몇 시간 늦게 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늦게 하고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거든요. 저희 때도. 우리가 이걸 복습해 보는 게 되게 맞아요. 가끔 되게 대기업 내 아들 부잣집 아들 있었는데 저도 자세히 얘기 못 하는데 막 밤 12시 반에 들어오고 그랬어요. 다음날 00시 30분에 순대 이만큼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작전실에 마치고 그냥 들어와 자는 놈 있었어요.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에이씨. 이걸 복습해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검찰은 어떻게 한 번도 안 졌나.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들여다보면 그 검사회 대화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강의실 장관이 네. 이제 기수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수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검사들을 인사해서 배제하는 검찰 인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집단마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아까 말한 그 학벌 운운했던 그 검사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검찰 인사를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 건들지 마라. 그리고, 미쳤죠? 네. 그리고 말고 법무부 장관도 신경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국가 내에 공인된 단체는 한국엔 없고 없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홍성각 칼럼니스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랬어요. 이게 문민 정부는 들어왔을 때
해외 언론에서도 드디어 정권 교체가 됐지만 보통 이런 개발도상국들은 다시 쿠데타가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 그런 평가를 받던 나라였으니까 하나회를 척결하는 일만 해도 매우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걸 잘 끝내놓은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어요. 국민의 정부 때 들어와서부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회를 날려놨더니 군부 정권의 후예들을 날려놓았더니 그 권력을 이어받은 자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권력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갔지? 보안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일 무섭게 휘두른 건 수사권이니까 수사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찰이구나. 국민의 정부 때 냄새를 좀 맡았고 그 냄새 맡은 대가로 막 자식들이 고생하기도 했지만 DJ에 그리고 이게 여당 내에서도 소수파였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 참여정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독자 세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생각한 거다. 그러면서 그게 박근혜 이명박 때 되면서 완벽하게 되치기를 했었죠. 그때.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 정부에 대한 수사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박근혜가 이제 그 탄핵되고 나서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나서 납작 엎드려 있다가 윤석열이 이제 컴백하면서 아까 말한 조국 장관 그때부터 다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의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에요. 김학의 차관 사건. 김학의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이 였죠. 였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그 별장 네. 폭력 사건의 영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그 영상이 식별 불가. 네. 라고 누군지 모르겠다. 음. 그래도 집단적으로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저건 위례 신도시가 아니다. 예. 그런데 그 판결 그 영상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김학의가 맞다고 판결문에 써 있어요. 써 있죠. 근데 지금도 검사들은 그게 김학의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관련자들을 기소해요. 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소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수가 지금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서 그렇죠. 혁신당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네.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도 이미 지금 말하는 조작 기소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건인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 국조특위에서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이 조작 기소가 맞다는 게 밝혀진 뒤에도 소신을 안 굽히는 검사들은 되게 많았거든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학의 사건을 잘 들어보면 검사들이 그런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김학의에 대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지었냐면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걔가 김학의 난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수사를 계속 뭉개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 그리고 나서 재판에 가서 일부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면소 판결을 받아요. 공소시효 만료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추가죠. 네. 이번에 김건희 사건도 똑같아요. 수사를 끌다가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 면소 판결 받을 정도의 마지막에 기소해요. 네. 그런 식의 수법을 계속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비판하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출국금지가 위법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학의가 성폭력을 저지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확실하지 않은 애를 출국금지 한 게 문제야. 그렇다면 검찰의 시각에서는 그때도 거짓말하던 차규근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출국금지 했던 것도 잘못됐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에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날 이제 이광철 그 비서관이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 이규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규현 그 검사가 자기는 위에서 지시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라고 해서 위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차장이 봉욱이었거든요. 봉욱입니다. 그때 아마 그 총장은 연락이 안 됐던 걸로 좀 알고 있고 차장이 돼 있어요. 차장하고 통화를 해서 문자를 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혁신당에 있는 이 의원 당시 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할 때 봉욱을 쏙 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기들 만들어 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2010년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정치하는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처럼 자 김학의는 범죄자가 아니고 출국금지가 문제야. 출국금지 한 거는 얘들아 불법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동욱이 한 거는 그건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그게 고의나 유법이 없다고 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나 모르겠어. 나 무조건 나쁜 놈들이야.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김학의 사건을 겪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결국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맞닥뜨린 사건들이 지금 이번에 국제조기를 하고 있는 7개의 사건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렇죠. 세상이 드디어 왔어요. 그들이 믿고 있던 유토피아가 왔어요. 그랬으면 잘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잘하던 일이 이번에 국조특위에 주로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뭐 사건 하나하나를 뭐 설명하기는 시간도 없고 뭐 그것까지 하긴 어려운데 그러면 이 검사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수사 잘못했다고 생각 1도 안 해요. 저는 그걸 예. 재창영 팀장님을 지금 들어보니 팀장님으로 들린다고 말한 강백신 검사죠. 얘기를 듣고 그때 섬찟했어요. 강백신이 맞을 거예요. 강백신 검사가 그렇지만 듣는다는 건 상대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예시를 드는 거예요. 바이든 날리면도 듣기에 따라서 아니 이미 사형수 근처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윤석열의 사례를 들고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당시에 보수 언론이 하던 그 모든 이야기, 본인들이 뿌린 그 모든 이야기, 그 사고의 틀 속에서 1도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검찰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오류가 없고 자기들이 뭔가를 안 했다면 그거는 만약에 내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났어. 네. 그 이유는 뭐예요? 변호사가 판사랑 뭔가 친해서 무죄가 났거나 내가 모르는 전관이다. 아니면 판사가 증거가 있는데 일부 증거에 대해서 샌님처럼 너무 엄격하게 봐서 무죄다. 판사가 무능하다. 그렇게 보지 자기가 기소를 잘못한 생각을 1도 안 해요. 이거를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검찰에 화가 난 어떤 판사님이 악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국조특위를 봤으니까 이제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형사사건들은 거의 7, 8%가 유죄예요. 그렇다면서요. 네, 판사들이 너무 쉽게 인정해요. 너무 쉽게 인정해요. 우리는 옛날 옛적에 박판규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원인 중에 하나도 짚은 적이 있습니다. 판사가 너무 적다. 사건 수에 비해서. 사건 수도 적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유죄 인정에 대해서 워낙 판사들이 쉽게 생각해요. 유죄 인정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미란다 원칙이 있어요. 네. 그 미란다 원칙이 사람 알잖아요. 미란다 원칙 체포할 때 고지하는 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근데 이 미란다 원칙이 처음 나오면 그 판례에 그 미란다는 18세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및 납치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얘를 체포하고 나서 자백을 받아내서 기소를 했는데 그 자백을 받기 전에 변호인 조력권을 말을 안 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 대법원이 얘 자백 믿을 거 없고 무죄로 나가게 석방시켜 준 거예요. 무죄로.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어떤 형사법적 원칙을 적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설령 일부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원칙을 그렇죠.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형사법적 원칙이라든지 인권에 보호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이 사람이 범죄자이라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아주 많이 그래도 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면 법원을 지금보다 더 축소시켜야죠. 그냥 여론 재판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인가 그 봤던 언론 기사 중에
보안 수사관이 없어가지고 불송 그 어제 오늘 불기소해서 일이겠습니까? 네. 했다고 하면서 뭐 이게 보안 수사관이 안 되니까 문제다. 그러면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네. 자 그 사건 한번 보자고요. 보안 수사관이 없어서 그러면 진짜 무죄가 된 거냐? 그러니까 무혐의가 된 거냐? 이게 그 사건 어떻게 된 거냐면 공수처가 네. 그러니까 감사원이 고발을 했어요. 감사원 고발을 해도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어. 네. 그랬더니 검사가 이거 보안 수사를 해야겠는데요. 그랬더니 공수처가 우리가 보기엔 너가 우리한테 보안 수사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기소 의견으로 올렸으니까 기소해줘. 그랬더니 검사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있다가 1년간을 뭉개고 있다가 네. 갑자기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보안 수사가 없어서 무혐의할 수밖에 없었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보자고요. 봐주고 싶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권을 안 쓰는 방식을 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예, 이 논의에서 가장 전제되고 불쾌한 부분이 뭐냐면 네. 이 피의자가 유죄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 놓쳤군요.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언론의 기사는 얘가 유죄가 확실하다는 거야. 얘가 확실한데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어서 무혐의를 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단해요. 공수처는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간의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네. 판단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럼 판단이 다르면 불기소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그 사법 시스템에 훨씬 더 인권 친화적이 됐다는 의미예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검찰이 유죄 심증이 있는데 수사를 못해서 무혐의했으니 사법 시스템이 문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어서 문제라는 지적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한 미란다 원칙하고 똑같아요. 아, 이거 대법원이 그거 세우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앞의 챕터하고 지금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검사들은 스스로의 무오류를 믿을 만큼 거만한 존재들로 늙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면 유석 씨가 간첩이야 라고 네. 한번 찍어놓은 이시원 검사는 계속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믿는 무언가가 결론이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 진실을 무조건 유죄로 만드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 너 범인 잘 만드는구나. 와서 공직기강 비서관 해. 그러면 자 이게 조작 기소의 핵심이에요. 네. 내가 얘를 유죄라고 믿으면 나머지는 증거를 찾기만 하면 되는 문제지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는 그렇게 될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이번에 보안 수사권 없어서 무혐의 됐다고 해서 기사가 나면서 검찰이 보안 수사권 유혹해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얘가 유죄라는 거예요. 내가 유무죄인, 그러니까 누가 유무죄인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내가 진실인데 내가 했으면 얘를 유죄 만들 수 있었어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수사권 없어서 유죄를 못 만들었네? 어쩔 수 없지 뭐. 니들이 이런 거 원한 거 아니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위험한 생각이고 소위 인권을 말하는 일부 법조계 사람들이 이래서 검사가 보안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도 그거 이제 곧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씨가 하기 좋아하던 말이 있어요. 그 인권 운동가로 뭐 위장한 그런 검찰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분들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이 전국이 제대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분들은 유죄라는 자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았어요. 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 사례 중에 하나 들어본 게 일본에서 증거 조작을 한 사건이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그 끝으로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2009년도에 네. 오사카에 있는 이제 특수부 검사가 이제
기소를 했는데 09년 오사카지검 증거 조작 사건. 네, 그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간단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장애인 관련 증명서를 허위 발급을 했는데 네. 이제 피의자가 근데 그 사람의 상사인 국장을 잡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받았냐면 6월 초순경에 그 지시를 받았다. 이 사람으로부터 허위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해요. 진술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플로피 디스크 옛날에는 2009년에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으니까 그걸 압수를 해서 와가지고 딱 까봤더니 네. 그 플로피 디스크의 허위 증명서의 최종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네. 6월 1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 6월 초에 지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 잘못된 진술을 강압으로 받아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그 6월 1일을 6월 8일로 바꿔놔요. 파일 만든 날짜를. 네. 예. 최종 수정일을 네. 6월 1일로 컴퓨터를 이렇게 그럼 날짜를 지가 뭐 한 번 스페이스 눌렀다 백스페이스 누르고 저장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복잡하죠. 왜냐하면 네. 컴퓨터에 있는 날짜를 일단 기본 날짜를 바꾼 다음에 와. 그렇죠. 아, 맞다. 그렇죠. 지금이 그날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컴퓨터 시계를 옛날엔 그게 가능했어요. 과거로 되돌린 다음에. 그런데 그 어기에 맞춰서 6월 8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증거를 한 번 조작하면 다른 증거들도 조작해야 되죠. 그래서 그 플로피 디스크를 나중에 이제 그 부하 직원 그 변호인한테 줘요. 네. 근데 부하 직원은 그걸 받아가지고 변호인이 그걸 봤는데 날짜가 다른 걸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국장도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국장이 나중에 무죄가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바꿔진 날짜를 바꾼 거진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네. 이 조작했던 일본 검사와 그 부장 검사 2명이 실형을 받아요. 실형을 받아요. 네. 일본도 검찰 특수부가 꽤 세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일본은 과연 그 검사는 왜 조작을 했을까? 엄청난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네. 뭐 정권이 잘 보이는 사건도 아니잖아요. 네. 이게 확신범이에요. 확신범. 얘가 지시해서 한 게 확실하다. 아, 내 머릿속에 확신범. 네.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거는 진실하고 부합하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검사는 아직도 무죄인 거예요. 무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우리가 지금 조작 기소라고 말하고 있는 네. 그 모든 것들이 검사 머릿속에서는 이화영이나 그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진범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불변의 사실이고 오류가 없으니까. 사유의 일 원칙이니까.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것을 누군가가 나의 일을 보고 있다. 그다음에 누군가가 그 결정을 딴 사람이 해야 자기의 판단이 맑고 틀린지를 검증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자인가 뭐 최근에 그 한겨레 김용현 기자가 쓴 네. 박상용 뭐 해가지고 논설이라는 뭐 네네네. 그런 거기에서 보면 박상용 뭐 수사 그 보안 수사권을 종결시키다 뭐 이렇게 그런 칼럼인가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기 보면 딱 간단해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검사는 이런 조작 기소가 검찰청 내부에서 모두가 가능해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네. 여기서 아무도란 검찰 바깥에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네. 법원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네, 하면 안 되고. 네. 검사는 해요. 검사는 자기 밑에 경찰 수사도 들여다볼 수 있고 특사경 수사도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경찰은 원한다면 언론도 들여다보고 경찰위원회도 들여다보고 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는 안 들여다봐요. 음. 몰라요. 그리고 처벌도 안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동물의 숲을 차려놓고 뭘 꾸며도 사람들은 네. 모르게 돼 있는 그리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믿으면 그게 다 진실이 돼요. 견제를 안 받으니까. 견제를 안 받으니까. 견제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견제 받을 때마다 우리 조직은 이겼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사고 방식으로 이 조작 기소의 검사들을 나와 있는 그 국정조사에 나오는 검사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하는지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서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를 보실 때, 그리고 이제 영화나 드라마 신호를 쓰실 때,
검사 캐릭터는 어떤 멘탈인가를 참고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증명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박판규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